커피 관련된 이야기 잠깐 그죠? 고개를 끄덕끄덕. 저 가운데 뭐였죠? 질문이? 커피에 들어있는 원두나 이런 게 어디에서 났는지 알아보라. 예, 예, 그죠? 커피 혹시 질문을 기억하고 있다는 얘기는 답 뭔가 숙제를 답변을 했다는 이런 얘기로 어디에서 가장 많은 커피를 수입할까? 그걸 찾아보지 못했어요. 예, 그래도 질문을 기억했다는 게 대단함. 이름이 뭐죠? 무슨 과? 심리학. 아, 예. 자, 혹시 지금 즉답 비슷하게 우리나라가 뭐 아마 여러분들 여러 자료를 통해서 한국인들이 커피를 엄청 많이 마신다. 저도 오늘 그러니까 제가 이제 월수제가 수업이 있는 날은 좀 일찍 와요. 일찍 와서 커피를 어쨌든 아침에 투샷을 해서 투샷을 마셨고 그러다가 또 다시 연구실에서 또 믹스 커피 2잔을 마셨어요. 그러니까 4잔을 벌써 마신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학기 중에는 막 한 5-6잔 제가 줄이려고 하는데도 그렇게 약간 커피는 저에게 있어서는 노동음료인 것 같아요. 나의 각성, 나의 노동 강도, 집중도를 높여주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많은 커피를 한국인들이 많이 마시고 있는데 그리고 해마다 커피 수입량, 수입 액수가 증가하고 있죠, 그죠? 그 커피, 그 많은 커피는 어디에서 왔을까? 한번 검색을 해보면 혹시 열심히 검색을 했어요? 놀라긴 뭐, 딴 거 검색한 거 아니에요, 그죠? 친구 무슨 전화번호. 예. 뭐, 어디에서 가장 커피가 많이 왔다고 해요? 모릅니다. 예? 검색 안 해봐도. 아, 안 했어요? 아, 괜히 공부하는 척 했구나. 예, 검색. 어딜까요? 아, 이티오피아? 검색한 거예요? 아, 그냥 찍은 거구나. 그죠? 예. 예, 카메라, 예. 스카피에 들어가는 건 인도네시아가 인도네시아? 많지 않을까. 아, 그것도 그냥 한번 생각해 본 거죠. 그죠? 예. 저도 사실은 검색을 해보고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몇 년 전에 검색을 했을 때는 베트남이었어요. 베트남. 그리고 베트남은 되게 로부스타라고 하는 별로 이렇게 아라비카가 더 선호되는 그런 커피 원두 종류인데 비해서 약간 대량 생산, 그다음에 비교적 저렴한 특히 우리나라의 소위 말하면 믹스드 커피와 설탕과 뭐 때로는 프림을 섞은 그런 커피들은 되게 이제 로부스타라고 하는 그런 것도 많이 쓰게 되고 되게 이제 베트남 워낙은 커피의 주요 생산지가 아니었지만 그 생산이 전 세계 어떤 소비 패턴에 따라서 생산지의 생산 작물이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베트남의 커피예요. 전통적으로 커피 생산지가 별로 중요한 생산지가 아니었지만 세계 시장 수요에 따라서 일종의 수출 작물로 커피를 많이 경작하게 됐고 심지어는 여러분 중국의 운남성이라고 아세요? 운남성? 윈난, 운남성 보면 그 지역은 뭐로 유명한지 혹시 아시는 분? 커피일까요?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차. 그 중에서도 보이차라고 하는 푸얼차라고 하는 한국에서도 굉장히 선호되는 차 중에 하나인데 전통적인 보이차 생산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상당 부분이 왜냐하면 중국인들도 점점 더 커피를 많이 마시게 되고 차에 특히 젊은 사람들이 커피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게 되면서 상당 부분이 지금 커피로 바뀌고 있어요. 어쨌든 그 얘기는 굉장히 전통적이라고 하는 그런 음료나 먹거리도 소비 변화에 따라서 바뀌게 되고 그리고 그것은 이제 전 세계적인 교역 옛날에 같으면 그냥 지역에서 생산된 거 나라에서 생산된 걸 먹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국제 무역망을 통해서 그런 새로운 생산과 소비의 관계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 저도 그냥 베트남 지난번에 질문할 때는 답은 베트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별로 신경 안 썼지만 저는 이제 또 열심히 한 번 더 찾아봤어요. 왜 내가 공부를 하고 있지, 그죠? 같이 공부를 해야죠. 그래서 찾아봤더니 통계가 막 헷갈리는 거예요. 어느 통계에 따르면 스위스가 1등, 어느 통계에 따르면 브라질이 1등. 근데 스위스가 1등인 통계에서는 베트남은 아예 끼어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브라질의 1등인 경우는 이제 베트남이 한 몇 위로 끼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완벽하게 해석은 하지 못했지만 좀 그
뉴스 보도를 이렇게 좀 읽어보다 보니까 원두 커피, 원두 수입량으로 보면 이제 브라질, 이를테면 뭐 베트남 이런 지역들이 상위 국가에 랭크돼 있고, 이를테면 가공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로스팅 같은 거 한 거 이런 커피에 대한 기본적인 가공이나 혹은 세부 가공이 이루어진 것 같은 경우는 스위스가 가장 많은 양을 한국에 수입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는 여러 가지를 이제 생각하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커피를 마신다고 할 때 여러분들은 뭐 굉장히 수제 커피집에서 6,000원짜리, 7,000원짜리 마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백다방인가요? 이런 데서 1,800원, 1,500원짜리 마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커피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복잡한 생애 주기가 있고, 그리고 그 최종적으로 쫓아가다 보면 아마 커피를 가공하는 업체라든지 커피를 수입하는 그런 업체라든지, 그리고 실제 베트남이나 브라질이나 이디오피아 같은 그런 생산지의 농가들을 혹은 커피 농민들을 만나게 될 테고, 그 지역에는 또 다양한 형태의 노동 형태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아마 임노동자들도 있을 수 있고, 그냥 농민이 농사를, 커피를, 원두를 수확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다양한 과정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아마 모르긴 몰라도 소위 말하는 부가가치는 실제로 그 커피 우리가 2,000원을 낸다고 할 때, 혹은 6,000원을 낸다고 할 때, 그 6,000원 가운데 누구에게 얼마만큼 배당이 되는가, 이런 거는 상당히 행위자들 간의 차이가 있고, 보통 일반적으로 농산물에서 미국에서 이제 측정한 굉장히 좀 추상적인 개념이긴 하지만 푸드 달러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푸드 달러. 내가 1불을 소비했을 때, 1달러를 소비했을 때 실제 생산지의 농민이 얼마를 가져가는가. 평균적으로 2000년대 중반에 보면 8센트, 8% 정도를 농민이 가져가요. 그 얘기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공정, 최종적으로는 뭐 대형 마트나 혹은 뭐 편의점이나 아니면 소매 이런 데서, 아니면 무슨 레스토랑 이런 데서, 커피숍 이런 데서 나머지 부분들을 가져가고, 그 부분이 점점 커지는 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먹거리 정의, food justice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는데, 소비자들은 굉장히 많은 혹은 비싼 값을 치르고, 또 생산자는 그 혜택을 잘 보지 못하는 그 중간 유통 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비판과 분석들이 있는 것이죠. 어쨌든 제가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질문을 기억해 준 학생이 있다고 하는 거를 제가 감동받으면서 다음 얘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커멘트 제가 뭐 이메일이나 게시를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 다 접했겠죠. 각각 자기 조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숙지할 필요가 있고, 워낙은 이제 월요일날 자정까지 코멘트를 올려야 하는데, 다만 일조의 경우는 좀 일정이 이제 제가 굉장히 촉박하게 공지를 해서 좀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일조의 경우에는 내일까지, 그러니까 뭐 오늘 그 지난 시간에 한 이야기들 가운데 자신의 생각 이런 것들을 정리하면, 그래서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읽을 거리, 자기가 뭐 책을 뒤적이다가, 아니면 신문 기사를 읽다가, 아니면 뭐 커피를 마시다가 음식과 관련된 생각, 뭔가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이죠. 글 내용을 요약할 필요는 전혀 없고요. 강의 내용을 요약할 필요는 전혀 없고, 자신이 어떤 읽을 거리, 관찰, 뭐 경험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이런 거를 내가 좀 생각해 봤다 하는 것들을 A4 용지 한쪽 이내, 뭐 반쪽 정도도 좋고요. 해서 좀 이야기거리로 만들어서 이렇게 올려주시면 제가 보고 이제 가능하면 수요일 날 수업 시간 앞부분에 같이 이렇게 좀, 모든 코멘트를 할 수는 없고, 어쨌든 뭐 이 학생들이 올린 코멘트 가운데 제가 같이 좀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내용들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누는,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들으면서 뭔가 먹거리나 음식이나 식품에 대해서 관심과 생각과 행동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과제를 던진 거니까, 이걸 뭐
꼭 성적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고 나중에 뭐 이 수업이 끝나고 나서도 아니면 여러분들이 30대, 40대가 되셔도 먹거리, 왜냐면 먹거리라고 하는 건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의 건강과도 관련되는 것이고 사회 환경과도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하는 습관을 좀 들였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이런 코멘트를 과제로 제시한 것이고요. 한 학기 동안 두 번의 코멘트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름 누락된 사람 없죠, 그죠? 모든 학생들이 여기에 올라 있고 자기 순서가 언제인지 블랙보드에 게시판에 토론실인가요? 거기 들어가 보시면 조교가 거기다가 메뉴를 만들어 놨을 거예요. 네. 자, 아까 뭐 현대식품 생산과 소비 사회학이라고 하는 이 수업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지난주에 소개를 했었고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현대 지난번에 얘기했죠. 뭐 자본주의 합리성, 도구적 합리성 이런 얘기를 했었고 식품 몸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그런 유기물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적 의미 같은 것 이런 것들을 가지는 것이 식품이다. 그래서 때로는 요리로 표현되기도 하고 때로는 음식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식량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사회학 여기 이제 사회학 전공자 두 사람이 있긴 하지만 사회학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현대식품 생산과 소비의 사회학 교양 과목이긴 하지만 사회학이 뭔지를 잠깐 소개하자면 이것은 사회에 관한 학문인데 사회라고 하는 건 뭐냐? 되게 이제 이런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세 가지 요소. 사람,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뭐 일반론으로 사람, 조직, 문화 이런 걸로 구성이 되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 식품 생산과 소비 사회학이라고 하는 먹고 먹기와 관련시켜서 얘기를 하자면 우리 각각은 음식에 대한 선택과 취향 같은 것들이 있겠죠. 나는 고기를 좋아해, 나는 생선을 좋아해, 뭐 이런 사람에 관한 얘기. 그다음에 인구, 한 사회는 사람 수 n으로 구성되죠. population, 인구. 그래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사회는 5천 뭐 200만 정도 되나요? 하여간 인구가 있고 그 하나의 집단이 뭐 한국 음식, 뭐 요새 K 푸드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개인이 아니라 개인의 어떤 집합으로서의 그 사람들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질문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성별, 음식 관련된 행위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젠더에 따라서 차별성이 많이 보여요. 그 중에 하나가 채식에 대한 선호 혹은 채식주의에 대한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이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반적으로 채식주의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여성의 비율이 훨씬 높아요. 그리고 고기에 대한 선호가 혹은 고기 실제 육류 소비량이 남성들이 높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젠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들을 사회학이 할 수 있고 우리가 먹거리와 관련된 이 수업에서도 젠더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된다. 인종 그죠? 뭐 이게 인종이라고 하는 것이 약간 여러 가지 복합적이죠. 단순히 내가 뭐 아프리카인이 이런 게 아니라 그 아프리카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종교라든지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관련되는 것인데 뭐 오늘 이렇게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할랄 푸드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 뭐 동남아시아나 이런 지역의 그 종교적인 것과 관련해서 그런 에스닉 푸드라고 에스닉 푸드 관련된 이런 것들이 있었죠. 연령, 여러분들 청년층의 어떤 음식의 취약성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20대가 예를 들면 음식 균형이 굉장히 깨져 있다. 예컨대 뭐 채소나 과일류에 대한 섭취가 굉장히 적고 육류 소비량이 많다. 혹은 노인들의 경우에는 단백질 소비량이 부족하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연령대에 따른 그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조직과 제도, 사람들이 모여서 개인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되게 사람은 굉장히 사회적인 존재이죠. 사회적인 놀라워요, 사실은. 저희가 뭐
사회학자로서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 뭐 늘 관찰하게 되죠. 사람들이라고 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동물은 다른 종과는 달리,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서로 관계 맺기를 좋아하고 뭔가 모임을 만들고 뭐 단톡방을 만들고 같이 행동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조직이나 제도가 만들어지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가족이죠. 가족. 그죠? 가족. 점점 1인 가구가 증가하고 혹은 가족주의가 해체하고 점점 전통적인 대가족이나 확대가족이 줄어들고 뭐 이런 것들이 분명한 현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식 먹기에 있어서 가족의 중요성은 여전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으로 태어났을 때, 응애 갓난아기로 태어났을 때, 그죠? 태어났을 때 대개는 엄마와의 교류, 어머니와의 교류를 통해서 사회화, 그 사회의 구성원이 되는 거예요. 가족제도. 그래서 그게 뭐 호르몬일 수도 있고 무슨 뭐 아니면 뭐 부부와 자녀로 구성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조부와 조모를 포함하는 확대 가족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태어나서 다른 종들도 대부분 그렇지만 사람도 어머니 보통의 경우에는 어머니의 돌봄이 없이는 생존할 수 없겠죠. 그 돌봄의 가장 기본적인 게 먹이, 그죠? 모유부터 시작해서 분유, 그다음에 뭐 이유식 뭐 이런 것들 단계를 거쳐서 성인이 먹는 음식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흥미로운 이제 주제인데 가족이라고 하는 제도는 전통적으로는 성별 분업, gender division of labor, 성별 분업을 전제로 하고 있었어요. 그죠? 적어도 20세기 중반 이전까지는 아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되게 이제 서구 사회 같은 게 이런 그 성별 분업 구조가 깨지는 게 전쟁이에요, 전쟁.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렇게 되면서 남성들이 군대 가서 전쟁에 참여하거나 혹은 어마어마한 그 세계대전을 통해서 서구 남성들이 어마어마하게 사망했죠. 그죠? 그리고 남아있는 여성들이 그 당시에는 원하진 않았지만 노동시장에 공장에서 일하게 돼요. 그죠? 그래서 전쟁이라고 하는 큰 사건이 이 기존의 전통적인 굉장히 견고했던 노동 분업 구조, 성을 기반으로 한 그런 노동 분업 구조를 균열을 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전쟁이 끝난 후에도 여성들이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지 않죠. 근데 전통적인 이데올로기나 문화는 가정 내에서의 가사 노동은 여성의 몫이었거든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음식을 차린다는 것. 엄마의 역할, 엄마가 밥을 차려주는 역할, 이런 것들, 아내, 엄마, 이런 사람이, 행위자가. 한국 사회는 이제 그런 뭐 전쟁보다 어떻게 보면 여성의 교육 기간의 증가, 여성의 대학 진학률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1980년대 여성의 대학 진학률이 20%대였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80%가 조금 안 되거나 80%를 넘을 때도 있어요. 남성보다 대학 진학률이 높아요. 그죠? 대학 진학을 하게 되면 소위 말하면 혼인 연령, 결혼 연령이 올라가겠죠. 그전 같으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뭐 1, 2년 신부 수업을 하다가 뭐 시집 간다 이렇게 한다면 대학이라고 하는 교육기관에 와서 4년, 5년 이렇게 교육을 받고 더군다나 굉장히 고등 전문 교육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노동시장에 진출하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적 자산을 활용해서 뭐 전문직 여성이 되고, 그죠? 그렇게 되면 또 혼인 연령이 늦어지고 단순히 이게 물리적 연령의 문제가 아니라 삶을 태하는 자신의 삶에 있어 무엇이 중요한가 이런 문제와 관련되는 거죠. 그래서 70년대, 60년대 여성들은 가정이 더 중요하고 나는 현모양처가 돼야지
뭐 그것을 의식적이건 혹은 이데올로기적이건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아마 지금 여성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전문직 여성이 되고 나의 인생에 있어서 나의 직장, 커리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결혼에 대한 태도가 약간 좀 유보적인 이런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서 많아요. 사실은 조사한 것들을 보면 이제 어쨌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전통적인 식사 제공의 공간이라고 하는 가족 조직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약화되는 거죠. 뭐 1인 가구가 증가하게 되고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음식과 관련된 굉장히 여러 가지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음식을 집에서 먹든 집밥으로 먹든 나가서 먹든 아니면 일부 인류학자들은 내식이란 말을 써요. 내식, 외식과 구별되는 내식, 집밥과는 또 구별되는 거죠. 안내자, 내식. 그게 뭐냐면 이제 배달 같은 거, 그러니까 제가 조리하지 않더라도 내식의 증가, 집 안에서 먹는 식사가 증가하는데 그게 이제 배달 이런 걸 기반으로 한다. 그리고 이제 전통적인 가사 노동과는 관련 없는 방식으로 집에서 밥을 옛날에는 당연히 이제 엄마가 해주는 밥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면 현실로서 이제 그런 게 깨지게 되면서 이제 다른 방식의 내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어쨌든 이런 조직의 변화, 가족 제도의 여러 가지 급격한 변화라고 하는 게 우리의 음식 먹는 방식과 관련해서도 큰 변화를 가져오겠죠. 가족, 학교, 우리가 이제 이런 조직들이 이건 뭐 사람들이 모여서 교육기관도 만들고 종교도 만들고 회사도 만들고 이런 것들이 큰 변화들이 진행이 되고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 사회를 이런 것들이 사회를 구성하는 것인데 이런 요소들이 이런 사회 변화들이 우리의 음식 관련 행동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겠죠. 그래서 학교 그러면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까지는 학교 급식이라는 게 적어도 한 끼는 학교에서 공적 조달 체계를 통해서 먹었겠죠. 그죠? 근데 이제 대학 오면 이제 또 굉장히 다른 방식의 식사 조달, 모르겠어요. 1,000원의 아침인가요? 뭐 이런 것들이 아마 학교에서도 있고 그렇긴 한데, 그 농식분부에서 이제 시범 사업으로 여러 대학들에 이걸 제도화시키기도 하고, 그다음에 회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제가 이렇게 경험적으로 관찰을 해보면 회사들 간의 그 격차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 대기업들, 이런 대기업들은 이제 예컨대 출근해서 뷔페식으로 마음껏 아침을 먹을 수 있도록 복지 차원에서 제공하는 회사도 있고, 그렇지 않고 식사 문제를 전적으로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자기 돈을 가지고 먹도록 하는 그런 기업들 간의 차이가 굉장히 있는데, 어쨌든 조직 제도를 이해하는 것이 사회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고 사회 구성 요소이고, 이런 일반론은 음식 먹기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다. 그다음에 이제 문화 제도, 문화와 상징입니다. 사회를 구성하는 우리가 한 사회를 알기 위해서는 사람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직이나 제도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잘 보이지는 않지만 문화, 상징 체계, 가치관, 규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뭐 어디 법률적으로 쓰여져 있는 게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대개 이제 조직과의 관계를 통해서 혹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문화나 가치, 규범 이런 것들을 학습하게 돼요. 사회화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예컨대 밥상에서 갑자기 노래를 하는 거는 밥 먹다가 말고 갑자기 노래하면 아마 거친 아빠 같으면 싸대기를 날릴 수 있잖아요. 그러진 않, 요새 그런 아빠는 없겠죠. 근데 어쨌든 밥상에서의 어떤 규범 같은 게 있겠죠, 그죠? 그리고 아니면 엄마 아빠가 가지고 있는 입맛, 그 가족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음식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명절 때가 되면 어떤 제사 때가 되면 예컨대 우리는 생선을 올리는, 상어를 올리는 그런 집이 있는가 하면 어떤 집은 이제 고기를 쭉 편을 올리는 그런 가족도 있겠죠. 그것은 그 가족이나 혹은 지역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음식 문화가 계승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것을 이제 학습하겠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시 또 배우자를 만나서 가족을 꾸리게 된다면 그 가족의 문화 양식 이런 것들은 상당히 비슷할 거예요. 물론 변하긴 하지만 문화라고 하는 거는 고정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물론 윗세대로부터 여기가 학습하고 사회화, 내면화하고 그것을 다시 계승하고 다시 가르치죠. 다음 세대에게. 그런데 그대로 배운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변형이 일어나요. 문화 변형이 일어나죠. 그죠? 그러나 어쨌든 그런 상징체계, 가치관, 세계관, 역할 규범해가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인들의 음식 문화. 제가 이제 뭐 그 영어 강의로 한국의 사회와 문화라고 하는 수업을 가르칠 때 보면 외국 학생들, 교환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근데 그 교환 학생들은 한국 사람들보다 더 전통적인 한국 문화에 정통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그 학부 전공 수업인데 그 이제 전체 학생들하고 같이 뭐 뒤풀이를 하거나 밥을 먹을 기회는 없고 조장들하고 이제 식사를 한번 같이 하거나 그럴 때 보면 서양 학생들이 예컨대 뭐 막걸리 한 잔 따라주면 두 손으로 막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뒤돌아서 이렇게 먹고 그러는데 그래서 굉장히 그 전통 문화에 그 나름대로 한국의 음식 문화는 이러이러하다. 그러니까 이제 되게 한국인의 음식 문화, 습관 이런 것들을 보면 되게 이제 약간 가부장적이고 위계적인 어떤 그런 상징 코드를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소위 말하면 전통 한국 문화로 이제 외국 학생들이 이렇게 미리 배우고 와서 그걸 또 철저하게 이제 이렇게 지키는 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식 문화도 변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질풍노도의 시기 중학교 때 딱 한 번 정말 뭐 가출 비슷한 걸 한 적이 있거든요. 왜 가출 비슷한 걸 했느냐? 제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랑 같이 살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엄청 효자였어요. 엄청난 효자였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고인이 되셨지만, 근데 한 남성이 효자라는 얘기는 그 남성의 배우자가 되게 힘들어요. 그죠? 이해할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그 자식들도 힘들어요, 사실. 그래서 저건 이제 굉장히 약간 전통적인 가족이었는데, 그래서 제 자신을 텍스트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죠? 밥상에 두 개가 안방에 두 개가 차려지거나 아니면 안방에 한 상이 차려지고 마루에 한 상이 차려져요. 근데 안방에 그 상은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나 이렇게 네 사람이 앉는 먹는 식탁이고 저희 여동생 셋과 어머니와 그 당시에는 이제 일하는 사람이 꼭 있었어요. 옛날에는 굉장히 저임금 노동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위한 식탁이 따로 차려져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위계적, 전통적, 유교적 그런 가족 문화가 먹기에도 반영이 돼 있었죠. 근데 제가 이제 아침 식사를 그래서 꼭 보면 아침 식사할 때 여러분들 전통적인 요즘에는 별로 그런 게 없지만 꼭 숟가락을 할아버지가 먼저 떠야 그런 경험 별로 모르겠어요. 어떤가 모르겠네. 근데 요즘엔 별로 그런 거 신경 안 쓰죠, 그죠? 아빠 엄마랑 밥 먹을 때 그냥 뭐 자연스럽게 그냥 먹는데 근데 이제 꼭 딱 이제 앉아가지고 이제 할아버지가 수저를 들어야 이제 손자인 제가 같이 이제 밥을 먹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식사가 다 끝나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드시기를. 근데 되게 이제 할아버지가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럼 속으로 막 나 바빠 죽겠는데 왜 아침 빨리 학교 가야 되는데. 근데 그랬는데 어느 날 유달리 좀 식사가 늦어져 가지고 제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지각할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살그머니 수저를 놓고 이제 먼저 일어나서 빨리 이제 현관으로 나갔어요. 그랬더니 엄청 효자이신 저희 아버지께서 막 쫓아 나와가지고 제 목살을 딱 잡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저도 뭐랄까 전통적인 가족에서 말 잘 듣는 아들이었지만 갑자기 화가 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탁 이제
풀고 학교로 뛰어갔죠. 예. 그리고 이제 그날 집에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가겠다고 이제 여튼 학교 주변에 만화방에 저희 어머니가 찾아오셨어요. 그 당시에 이제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만화방이라고 해서 만화 이렇게 빌려볼 수 있는 이제 그 당시에 통근이 있어요. 통근 12시면 통행 금지가 있었는데 그 만화방에서는 심야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냥 이제 나오지 못하는 거죠. 근데 밤 한 11시쯤 됐는데 아마 학교 주변에 여러 군데를 우리 어머니가 막 찾아서 이제 저를 찾아가지고 야 철규야 너 이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마음 약한 제가 가출을 못하고 가출 비슷한 걸 하다가 다시 집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죠? 네. 이제 그런 어떤 전통적인 그런 유교적 문화가 음식 먹기에 이렇게 반영이 돼 있었던 거죠. 지금은 사실 뭐 수저를 뭐 그다음에 뭐 저희 집 같은 경우를 봐도 각자 뭐 바쁘니까 각자 먹고 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식탁에서의 어떤 그런 아마 핸드폰 정도에 대한 뭐 잔소리라고 할까 이 정도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위계적인 그런 문화가 현대인의 음식 먹기에는 그렇게 반영되지 않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한 사회에는 그 사회의 일단 지배적인 행위 양식 같은 게 있고 그리고 특히 아이가 자랄 때 가족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용납되는 행위 양식과 그렇지 않은 행위 양식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학습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소위 말하면 테이블 매너, 식탁에서의 매너 이런 것들을 그래서 식탁에서 뭐 쩝쩝거리지 말아라 예컨대 혹은 뭐 그런데 서양 사람들의 경우는 쩝쩝거리는 걸 너무나 예민하게 반응하거든요. 한국 사람은 비교적 관대한 편이에요. 그런데 제가 서양 사람하고 밥 먹을 때 견디지 못하는 게 제가 이제 뭐 유학생활 할 때도 그렇고 안식년 같은 거 보낼 때도 식탁에서도 코를 푸는 거는 또 굉장히 관대해요. 막 그냥 코를 엄청 풀어대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내가 막 야 이건 뭐 가서 잠깐 화장실 갔다 오든지 그러지 왜 저기서 저렇게 코를 풀어대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손가락 빠는 거 이런 거는 또 서양 사람들 그렇게 신경을 별로 안 쓰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한국 같으면 아마 엄청 혼났을 테죠. 그러니까 뭐 로마에서는 로마 법을 따르라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뒀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것들 용납할 수 없겠죠. 그래서 어쨌든 한 사회는 사람, 조직, 제도, 문화, 상징으로 구성돼요. 그래서 사회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조직, 제도, 문화, 상징 이런 것들의 연결망, 네트워크를 공부하는 학문이고 이 수업 시간에는 사회학적인 시각을 가지고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사회를 구성하는 요소, 사람, 조직, 제도, 문화 상징과 관련된 음식과 먹기 양식에 관해서 공부하겠다. 현대 식품 생산과 소비의 사회학.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사회학을 교양 과목으로 미수업 말고 다른 과목을 좀 들으면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할 수 있을 테지만 적어도 이 정도는 기억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관찰, 다른 모든 과학이 그런 것처럼 하나의 사회과학으로서 사회학도 이런 다양한 현상들을 관찰, observation, 관찰하는 거고 이것을 기술, description. 그래서 그 기술은 뭐 글로서 기술하기도 하고 통계 자료로서 기술하기도 하죠. 사회학자들이 많이 하는 survey, 설문조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describe 하는 거죠. 현상을 기술하고 그것을 설명도 하는 거죠. 더나 과학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질문을 던지는 거죠. 왜?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학문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람, 조직, 제도, 문화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한다면 거기에서 뭔가가 좀 빠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특히 1970년대 이후에 사회학자들이 많이 하게 돼요. 뭐가 빠졌을까요? 여러분이 아마 노트를 보시면 특히 이제 먹거리와 관련된 관점에서 본다면 아마 이런 것들을 설명하려면 우리가
환경, 자연, 자연재해 이런 것들이 빠져 있죠, 그죠? 그래서 사회학 모든 사회과학이 그런데 이제 사회과학이 자연과학, 그러니까 소위 말 근대 사회, 산업혁명을 전후로 한 근대 사회의 형성기에 자연과학이라고 물리학, 뭐 천문학 이런 과학들이 어떻게 보면 새롭게 세상을 설명하기 시작하겠죠, 여러분. 서구 사회에서 이런 과학의 시대, 계몽의 시대가 오기 전에는 보통 신을 중심으로 한 그런 세상이었겠죠, 그죠? 그래서 특히 뭐 기독교, 그래서 세계를 신의 섭리, 뭐 이런 걸로 설명하고 굉장히 신학적인 설명을 했다고 한다면 자연과학의 등장은 새롭게 인간의 관점에서 세상을 설명하게 됐겠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서 과학, 자연과학, 특히 과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상을 설명하는 패러다임이 지배적이 되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엄청나게 빠르게 자연과학이 발달을 하고 그 과학 기술이 발달하게 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뭐 산업혁명이라든지 다양한 거대한 변화들이 일어났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자연과학을 지켜보면서 사회과학이 형성되면서 약간 부럽기도 하고 사회과학이 자연과학처럼 따라하기 우리도 자연과학처럼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회과학이 형성되기 시작하는데 사회과학도 경제학, 보통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이 사회과학들이 우리도 자연과학만큼 과학적일 수 있어. 우리도 원인과 결과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어. 우리도 나름대로 사회과학적인 원리나 법칙으로 사회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어. 이렇게 이제 주장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사회과학이 이제 제도화되는데 본격적으로는 20세기 들어와서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사회과학도 나름대로 고유한 연구 영역이나 연구 대상이 있어. 대학에 제도가 되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학은 다양한 사회 현상들, 인간의 행위, 제도, 인구, 조직, 문화 이런 것들을 연구해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정체성 혹은 정당성들을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든 사회과학이 탈자연화하면서 자연, 환경 이런 변수들을 애써 무시하거나 눈감아 버리게 됐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모든 사회 현상을 사회적인 변수들, 사람, 조직, 제도, 문화로 가지고 설명하려고 한 거죠. 그래야 우리가 고유한 학문이고 연구비도 받을 수 있고 뭐 학생들도 뽑을 수 있고 대학원의 전문가들도 키울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것들이 밑바닥에 깔려 있었다고 이제 지금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60년대, 70년대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지구의 인구학적 위기 혹은 뭐 자연 지구의 어떤 수용 능력의 문제 뭐 이런 데 대한 논의들이 나오게 되면서 우리가 자연이나 환경에 관한 그런 논의들을 사회과학자들이 끌어들여야 된다.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환경사회학 혹은 자원경제학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발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자연적인 변수들을 아까 얘기한 그런 세 가지 요소의 일종의 배경 변수로 설정하고 분석에 활용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이 나오게 되고 특히 요즘과 같은 그런 기후변화의 시기, 기후위기의 시대에 있어서는 우리가 기후나 자연이나 환경과 같은 변수들을 끌어들이지 않고는 굉장히 많은 현상들을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특히 우리가 이제 먹거리. 그래서 식량의 어떤 전체 생산 과정에서 가공이나 유통의 중요성이 점점 커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거리의 출발점, 농업,
업, 뭐 이런 출발점에 있어서의 어떤 중요성은 여전하고 그것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고 갑작스러운 폭우가 오고 장기적인 어떤 가뭄이 진행되고 이런 것들이 세계 곳곳에 곡창지대에 큰 위기를 가져오고 그것이 이제 전지구적인 차원에서 식량 위기, 뭐 그다음에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뭐 식량 폭동 이런 것들이 많은 제3세계 국가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이 수업 시간에도 우리가 특히 이제 먹거리와 관련된 논의에 있어서 그 지속 가능성에 관한 어떤 탐구에 있어서 자연과 환경 변수를 추가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사족으로 주석으로 붙이고자 하고요. 사회학자로서 마지막 한마디만 더 하면 사회과학으로서 과학적 질문을 하죠. 그래서 why, 왜라고 하는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다. 단순한 기술을 넘어서 기제를 분석하고 설명을 하고 이러기로 한다. 그래서 결식, 뭐 혼밥 이런 현상들이 이제 이 수업과 관련해서 본다면 어떤 아이들이 밥을 먹지 못할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관련된 통계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왜 그 기제를 설명하려고 빈곤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가족의 어떤 해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설명하겠죠. 뭐 혼밥도 마찬가지로 왜 어떤 사람들이 혼밥을 할까? 뭐 1인 가구, 뭐 여러 가지 이제 변수를 간에 어떤 관계를 다죠. 상관성과 혹은 인과성 같은 것들을 찾아내는 그런 작업들을 하죠. 그래서 이거는 사회학자로서, 사회과학자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사회학은 조금 더 나아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 도덕적인 질문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이것이 정의로운 일인가? 혹은 공정한가? 이런 질문들을 사회학자들은 적극적으로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unfair 할 때, 공정하지 않을 때 사실은 단순히 연구자가 아니라 연구를 기반으로 한 지식인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어떤 참여, 행동, 정책에 대한 관여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규범적인 질문과 개입이 중요하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은 다 각자 자기 전공이 있는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지식인들이고 과학자들이죠. 여러분들 다 자기가 전공이 건축공학이 됐건 뭐가 됐든 간에 학문을 하는 적어도 대학생 동안에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던지겠죠. 학문적 질문. 그러나 더 나아가서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고등교육을 받은 전문가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전 세계 인구를 놓고 볼 때 여러분들만큼 학습량이 많고 뭐 공부를 열심히 한 그런 지식인들이 비율이 높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전 세계 70억쯤 되나요? 근데 그 중에서 그런데 물론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여러분들이 수업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뭐 여러 가지 매체나 이런 걸 통해서 알게 되는 어떤 현상들에 대해서 혹은 뭐 불편한 진실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행동하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의 시간과 우선순위의 문제이긴 하지만 그렇죠? 이런 것들을 공부할 수 있겠다. 현대사회의 사람 조직 문화 플러스 알파가 먹거리 생산 및 소비에 어떻게 관련되는지 공부한다. 그래서 뭐 성별 식습 간의 차이라든지 문화, 채식과 문화 변동, 유계 질서, 아까 말씀 식탁 매너 문제, 식품 기업의 조직 구조, 역사, 세계 설탕 산업의 역사, 뭐 불평등, 취약계층의 영양 상태, 권력 관계, 거대 마트와 영세 식품업체라든지 또 그다음에 거대 마트와 농민 생산자 간의 혹은 중소업체들 간의 이제 그런 불평등 문제 이런 것들을 사회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사회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학의 분야인데 뭐 소비자 운동, 식품 안전과 관련된 굉장히 다양한 사회 운동들이 소비자 운동들이 진행되고 있죠.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수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자,
사회학적 상상력이란 말을 아마 이제 사회학도들은 많이 들어봤을 테고 여러분들은 잘 못 들어봤겠지만 사회학의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리고 C. 라이트 밀즈라고 하는 이미 고인이 된 사회학자가 같은 이름의 책, 사회학적 상상력이라고 하는 책을 썼고 사회학과의 필수 과목, 사회학 개론, 옛날에는 사회학 개론 이름이 지금은 사회학적 상상력이에요. 굉장히 멋쟁이였던 것 같아요. 그죠? 오토바이 타고 막 달고 할리 데이비스는 아니고 하여간 어쨌든 굉장히 멋지게 살다가 돌아간 그런 사회학자인데 그 사람이 쓴 사회학적 상상력이라는 책에 보면 사회학적 상상력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뭐 사회학 관련된 그런 과목을 졸업할 때까지 하나도 안 들어도 좋아요. 가능하면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 개념은 좀 이해하고 왔으면 좋겠어요. 사회학적 상상력이라고 하는 거는 개인의 문제, personal troubles, 개인의 문제를 그 이면에 존재하는 구조와 연관시켜서 파악할 줄 아는 능력,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해요. 그래서 내가 배고플 때, 내가 외로울 때, 내가 우울할 때 이거를 이게 그냥 뭐 내 자신의 문제, 아니면 뭐 내 가족의 문제, 우리 아빠가 그냥 가난하니까 내가 뭐 굶주리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출발점이겠죠. 물론 개인의 그 문제를 이제 처음에 인식하는 것. 그런데 그것을 좀 객관화시켜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아니면 거꾸로 얘기해서 나는 엄청 똑똑해. 나는 막 내가 이렇게 해서 변호사가 됐어. 나는 의사가 됐어. 왜? 내가 엄청 똑똑하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들을 구조, 사회 구조와 관련시켜 생각하는 거죠. 아마 의사가 된 아주 그 능력 있는 청년은 물론 본인이 열심히 노력했겠지만 동시에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준 여러 가지 교육적 투자가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예컨대 부모가 어려서부터 여러 가지 다양한 지원을 해주고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뭐 사교육이 됐건 뭐 아니면 무슨 어려서부터 어떤 대학 성적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실제 물심 양면에 투자를 했다든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사실 한국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큰 최근의 변화들은 이제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와 자식의 사회 경제적 지위 간의 상관관계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너무나 진부한 얘기지만 옛날처럼 개천에서 용이 날 수가 없는 그런 사회가 됐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회 그 얘기는 사회적인 어떤 개방성, 이동성 이런 것들이 이제 제약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는 운 좋게 뭐 의사 아버지의 뭐 교수 엄마의 자식으로 태어났어. 난 그건 내가 장땡이야. 뭐 이렇게 생각 일단 하는 거에 뭐라 그러겠어요, 그죠? 그러나 더 나아가서 이제 나의 성취가 그러면 객관적으로 한국 사회의 어떤 뭐 계급 구조라든지 이런 것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성찰하는. 그렇다고 해서 뭐 나는 의사 때려치고 나는 그냥 뭐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뭐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사회학적 상상력이다. 개인과 자신을 객관화하고 이런 구조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이런 더 나아가 또 하나는 더 나아가서 개인의 문제를 공적인 의제, public issues와 연결시켜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내 자신의 어떤 아까 굶주림, 허기 뿐만이 아니라 이거를 그러면 한국 사회의 결식과 빈곤의 문제는 도대체 어떤 구조와 정책의 문제일까? 이렇게 이제 질문하고 그것에 대해서 탐구하는 역량 이런 것들을 이제 사회학적 상상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이런 개념들을 조금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뭐 사회인이 되고 살아가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의 성공과 성취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주변에
주변에 다른 사람들을 좀 돌아볼 수도 있고 배려할 수.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대부분 다 굉장히 저도 마찬가지지만 운 좋은 사람들이에요. 고등교육을 받고, 그죠? 고등교육을 받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전문성, 전문 역량을 갖추게 되고 그리고 대개는 졸업 후에 대한민국의 굉장히 어떻게 보면 노동시장에서 상위 노동시장에 여러분들 중소기업에 가겠다 이런 분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어쨌든 뭐 로스쿨이 됐건 뭐가 됐건 아니면 대기업이 됐건 무슨 고시가 됐건 굉장히 그 상층의 노동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우리 사회 지도자들이 되는 거죠. 그런 지도자들이 이제 여러분들이죠. 여러분 미래 지도자들이 이런 사회학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그래도 이제 더불어 사는 세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이거는 전적으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생각을 해요. 자, 사회학적 상상력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조금 사례와 관련시켜 보면 좌측 상단은 뭐죠? 이게 오늘 점심에 이걸 먹을 분들이 계실까요? 네. 좌측 상단은 맥도날드 햄버거. 예, 조금 특정화해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빅맥. 예, 빅맥, 세트. 그죠, 세트겠죠, 그죠? 특정 브랜드와 상품을 홍보하거나 뭐 이런 음해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빅맥 세트. 되게 이제 음식은 제가 이제 아마 여러 번 얘기를 하게 될 텐데 하나의 조합이다, 세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되게 햄버거를 먹게 되면 이제 뭐 프렌치 프라이와 탄산음료, 콜라로 대표되는 이런 것들을 먹게 되죠. 혹시 우측 하단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래도 그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최대한 생각하려고 하는 게 이제 대학생의 역량과 태도라고 생각하는데 영전인가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눈에 보이게 섬이죠, 섬. 네. 아름답죠. 네. 굉장히 아름다운 섬인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여기 다녀오신 분 있을까요? 한때는 신혼여행으로 굉장히 인기 있었다고 해요. 신혼여행 다녀오신 분 계실까요? 없네요. 왜? 그럴 수도 있지. 그죠? 없나 봐요. 몰디브라고 해요, 몰디브. 굉장히 아름답죠, 그죠? 아름다운 섬 몰디브. 근데 이 빅맥과 몰디브가 서로 연결돼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햄버거를 먹는다는 행위는 그냥 내가 얌얌 맛있어. 오늘 점심 한 끼. 오늘은 빅맥 세트로 내 자신을 뭐 저도 가끔은 먹습니다. 어떤 때 밤에 저녁 때 막 이런 뭐랄까 빅맥 햄버거 세트가 줄 수 있는 독특한 포만감 같은 게 있어요. 그거는 약간 배고픔만의 문제가 아니라 약간 막 정신적으로도 내가 어떤 때 피곤할 때 이런 표현이 좀 거칠지만 쓰면 안 되죠. 녹화되고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그런 음식을 먹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끔 먹어요. 그래서 뭐 어떤 뭐랄까 음식이라고 하는 게 나의 건강과 생존 유지를 위한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음식에 대한 욕망 이런 것들을 충족시키는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가끔은 그냥 아주 일반적인 표현으로 보통 나쁜 음식이라고 표현하는 굿푸드와 대별되는 배드푸드가 있거든요. 이제 굿푸드 같은 경우는 채소라든지 과일이라든지 가공이 덜 된 거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 보통 배드푸드는 당이나 기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된 입맛에 말초적인 이런 것들을 자극시키는 그런 음식들이 인데 뭐 햄버거 세트 같은 것들이 그죠? 단 것, 탄산음료, 그다음에 이제 고기가 주는 기름기, 튀김이 주는 뭐 이런 것들이 적어도 입에 굉장한 자극을 주고 그런 굉장히 짧은 쾌락을 주는 그런 음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개인의 취향과 선호를 어떻게 몰디브와 연결시킬 수 있는가 뭐 이런 거죠. 일단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장 세계에서 가장 뚱뚱한 나라, 비만율이 높은 나라 어디죠? 저 미국이죠, 미국. 그리고 그 현상이 1980년대 이후에 굉장히 가속화됐어요. 비만율의 증가를 보면 통계를 한번 나중에 아마 이 관련 비만 얘기를 좀 할 때 보면 알 수 있지만 엄청나게 빠르게 비만율이 증가했는데 그것은 패스트푸드와 탄산음료 소비량과 혹은 당의 소비량, 단 것의 소비량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볼 때 비만이라고 하는 문제와 아까 내가 개인으로서 좋아하는 빅맥 세트와 관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적인 의제로서 아동 비만, 아동의 당뇨 이런 것들과 깊이 관련이 되고 미국의 많은 정책가들이 이 사회적 비용, 경제적 비용에 대해서 왜냐하면 어린아이가 한 10대 초반에 당뇨에 걸려요. 당뇨에 걸려서 그것을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개인, 사회적 비용, 경제적 비용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보건학하는 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통계치 같은 것을 내고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탄산음료 이런 것들 자판기를 없애고 뭐 이런 정책들을 하고 설탕에 관한 규제 이런 것들 자꾸 입법화, 설탕세 이런 것들 입법화 지역에 따라 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비만. 그다음에 우측 상단은 이제 미국의 소위 말하면 산업혁 축산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소는 워낙은 풀을 먹는 거지만 풀을 가지고는 이런 값싸고 대규모로 공급되는 그런 소고기를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공장형 축산을 하는 거고 좌측 하단은 이제 중남미죠. 그러니까 이제 특히 뭐 브라질 같은 데가 빠르게 소고기 수출 국가로 이제 등장해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소고기를 수출하고 있어요. 근데 초국적 기업들도 이제 투자를 하고 뭐 그러는데 이제 그 미국의 산업형 축산과는 좀 다른 방식이에요. 미국은 좁은 공간에 소를 가둬놓고 사료, 옥수수와 콩으로 된 사료를 먹이는 방식이라고 한다면 중남미 지역은 곡물이 비싸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렇죠? 사료가 그 대신에 널려 있는 숲을 때로는 열대우림을 불로 태워서 그것을 이제 그 지역을 초지를 만들어서 소들을 그냥 방목해서 소가 먹고 살도록 하는 그렇게 해서 이제 굉장히 대규모의 소를 사육을 해서 전 세계에 값싼 고기, 햄버거 고기를 비롯한 값싼 고기를 수출하는 거고, 그건 우측 하단은 이제 호주예요, 호주. 제가 나중에 고기 이야기를 할 때 제가 호주에서 찍은 사진 뭐 이런 것도 좀 보여드릴 텐데, 호주는 전통적으로 방목 지역이었지만 한 절반 정도는 이제 지금은 비육으로 바뀌었어요. 비육이라고 하는 얘기는 가둬놓고 사료를 계속 집중적으로 먹이는 우리가 익숙한 뭐 TGIF나 빕스나 이런 데 대부분 다 호주산 비육으로 써요. 비육을. 그리고 더 이상 방목이 아닌 미국식과 비슷한 곡물 사료를 먹이는. 그래서 호주의 축산업이 변화했어요. 왜? 한국과 일본의 마블링에 대한 수요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트에 가서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마트에 가면 호주산 소고기가 있고 또 호주산 와규가 있어요. 와규는 화우. 일본 식품이니까 그거는 이제 곡물 사료를 집중적으로 먹여서 마블링이 잘 된 그런 고기.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뭐 꽃등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근내 지방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고기들을 사육하게 되죠. 그래서 빅맥 세트를 먹는다고 하는 것이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여러 지역에서의 변화들을 가져오고 그 결과가 그래서 이제 그 통계에 따르면 1초에 200개의 햄버거를 먹는다고 그래요. 미국에서 초당 200개씩 이제 200개 햄버거를 먹는다고 하고 이런 변화들이 아까 그림에서 본 것처럼 중남미 전체 농지의 3분의 2가 축산 단지가 됐고 매년 남한 크기 목수지가 사막화가 되고 있고 소고기 100g을 생산하는데 1.5평의 열대우림이 파괴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햄버거를 먹는다는 행위가 이런 거대한 지구적 차원에서의 여러 가지 생태적 변화들을 가져오고 이런 변화들이 아까 본 뭐
중남미가 됐건 호주가 됐건 뭐 미국 이런 거대한 육류 산업의 발달이라고 하는 게 뭐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지구 온난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뭐 이제 이산화탄소하고 메탄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 온난화의 중요한 가스라고 얘기를 하죠. 온실가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아마 조금만 뭐 관심 있으시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관한 국제적인 논의가 굉장히 치열하거든요. 지금 현재 어떤 추세로의 그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지속될 때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기후 재해가 굉장히 일반화될 것이다. 이것이 지금 전 세계적인 뭐 혹서 그다음에 또 혹한도 관련이 되기도 하고 예상치 못했던 막 그 통계적으로 기록이 없는 강우량 이런 것들을 짧은 시간 동안에 이렇게 낳기도 하고 뭐 지금은 누구도 이런 기후 변화, 기후 위기와 기후 재해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너무나 지금은 현실이 됐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이게 사실이냐 아닌가를 탐구하는 시기가 한 뭐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치열했어요. 기후 위기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사기다. 뭐 이런 주장을 트럼프 같은 사람이 하기도 하고 뭐 일부 과학자들이 그런 주장을 펴기도 했지만 지금은 뭐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여러 국제 기구라든지 특히 유럽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국가별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지금 줄이고 그다음에 1.5도 상승 시기를 늦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죠. 어쨌든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해수면 상승, 그다음에 몰디브의 수몰, 우측 하단에 보는 몰디브의 수몰. 그래서 아까 그 사진은 굉장히 옛날 사진이에요, 사실은. 지금의 사진을 보면 일부의 몰디브의 주민들은 육지로 이주를 했고 그 섬에 인공섬, 인공 콘크리트로 만든 여러 가지 이제 시설을 통해서 섬의 생태계가 완전히 새롭게 바뀌고 있다고 최근에 보도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어떻게 보면 그 환경 정의라는 말을 써서 환경 정의, environmental justice라고 표현하는데 이 몰디브의 주민들은 실제 이산화탄소 배출과 관련된 행위를 별로 하지 않았어요. 그 주민들은 그냥 그 섬에서 수렵과 그다음에 이제 생선을 잡아먹고 조금 농사를 이러고 먹고 살다가 어떻게 보면 전지구적인 차원에서 특히 이제 서구 국가들의 빠른 경제 발전, 산업화, 화석 연료의 사용, 그다음에 이제 현대인들의 뭐 하나의 예지만 이제 빅맥 먹기, 햄버거 먹기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축산업이 전지구적으로 커지게 되면서 엉뚱하게 그 피해를 몰디브의 주민들이 보게 되는. 그래서 그 이제 정말 환경 정의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런 연결들을 햄버거 커넥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사회학적 상상력이다. 우리는 굉장히 미시적인 상황에서 하루에 한 끼, 두 끼, 세 끼를 먹고 있지만 그 먹는다는 행위가 어떤 사회적인 구조나 어떤 이슈와 연결될까? 내가 고기를 좋아한다. 그게 이제 내 개인의 선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어떤 다양한 문화나 이런 것 관련되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 내가 고기를 많이 먹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사회적 의제와 연결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성찰하는 것, 이것이 이제 사회학적 상상력이고 그런 마인드를 여러분들이 이제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얘기하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그 교재에 이론 파트 이런 것들을 좀 읽어오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본격적인 이론에 관한 음식 사회학, 먹기 사회학의 이론에 관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